세 손가락 내 꼽을 수 않는 조선의 진짜 어른 영의정 정광필. 영의정이 돌아왔다. 1537년 가을, 서울 도성의 저자거리가 텅 비었다. 가게 문을 닫고 골목으로 쏟아져 나온 백성들이 한 노인의 행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누군가 외쳤다. 우리 정정승이 돌아오셨다. 이 노인은 김한노라는 간신에게 찍혀 귀양살이를 마치고 돌아오는 76세의 정광필이었다. 조선 역사에서 재상이 귀양에서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토록 자발적으로 눈물을 흘린 경우는 극히 드물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시장 아이들과 말모는 졸병들까지 발돋움하며 그를 맞이했던 것일까? 일부 늦깎이 출발, 그러나 남다른 사람. 정광필은 1462년 조선 세조 때 태어났다. 증조부는 현감, 조부는 목사, 아버지는 이조 판서를 지낸 집안이었으니 배경이 나쁘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를 훈구 대신으로 볼 수도, 신진사류로 볼 수도 없다. 어디에도 딱 들어맞지 않는 그냥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선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그는 병이 많아 밖에서 공부하기 어려웠다. 대신 학식 높은 고모에게서 글을 배웠다. 고모는 조카를 보며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원대하게 이룰 것이다. 탁월한 선생은 늘 제자의 가능성을 먼저 본다. 청년 시절 그에게 닥친 시련은 가혹했다. 약관의 나이에 붙인 상과 못 친 상을 연이어 당한 것이다. 그는 6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며 부모의 묘 곁을 지켰다. 몸을 훼손할 만큼 슬퍼했다고 기록은 전한다. 그렇게 6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30이 넘어 있었다. 31세, 뒤늦게 진사시에 합격하고 문과에 급제한 그의 첫 관직은 종구품 성균관 학위였다. 오늘날로 치면 40줄의 구급 공무원으로 출발한 셈이다. 보통 사람이라면 의기소침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광필은 직급이 낮은 자리라고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지런히 일했다. 그의 태도를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다. 좌의정 이극균이었다. 그는 정광필을 발탁해 성종실록 편찬 감독으로 앉혔다. 한 번은 여름 고과에서 관원들이 모두 중간 성적을 받은 일이 있었다. 동료들은 정광필이 기분 나빠 출근하지 않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이극균이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정광필의 넓은 도량은 이런 잣단 일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조금 후 정광필은 정확히 제 시간에 출근했다. 이부 폭군 앞에서 직언하다. 1503년 연산군 9년. 연산군은 밤을 새워가며 사냥을 즐겼다. 백성은 동원되고 왕의 건강도 걱정됐다. 정광필은 직언했다. 날씨가 추운데 찬 기운을 무릅쓰고 아침 저녁으로 사냥을 다니시면 성상의 옥체가 수고로울 듯합니다. 연산군은 발끈했다. 내 놈이 편하려고 임금을 핑계 삼는 것이다. 당장 옥에 가두어 국문하라. 이극균이 목숨 걸고 변호해 겨우 화를 면했지만 1년 뒤 이극균이 사약을 받고 죽자 연산군은 다시 그 일을 끄집어냈다. 정광필은 아산현으로 귀양을 갔다. 유배지에서도 그의 태도는 달랐다. 법령이 준엄해 귀양 간 자들은 고달팠지만 정광필은 빗자루를 들고 관문을 지키면서도 짜증내거나 싫어하는 기색이 없었다. 2년이 지나던 어느 날 압송관이 내려왔다. 온 집안이 두려워 떨었다. 그러나 정광필은 태연하게 길을 나섰다. 가다가 누군가 헐레벌떡 달려와 외쳤다. 지금 임금을 폐하고 새 임금을 세웠습니다. 중종반정이었다.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뛸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정광필은 조용히 말했다. 이것은 종사를 위한 대계이다. 다만 연산군의 생사를 아직 듣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고기를 물리치고 먹지 않았다. 자신을 유배 보낸 폭군이었지만 폐위된 임금의 안위를 먼저 걱정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 지조에 감복했다. 3부 2번의 영의정, 그리고 기묘사화. 중종시대 정광필은 승승장구했다. 병조판서, 우의정, 좌의정을 거쳐 1516년 55세의 나이에 영의정에 올랐다.
출발점은 늦었지만 능력과 인품으로 그리고 주변의 천거로 이룬 자리였다. 그러나 영의정의 시간은 순탄하지 않았다. 당시 조선 조정은 요동치고 있었다. 조광조를 비롯한 젊은 신진 사류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거칠게 나아갔다. 위훈 삭제, 즉 중종 반정 때 공로도 없이 공신 명단에 끼어든 자들을 걸러내자는 주장이었다. 정광필도 이 문제의 부당함을 오래전부터 지적해왔던 터라 공동전선이 됐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개혁을 반기지 않는다. 훈구 세력들은 분노했다. 그리고 1519년 11월 15일 밤 역사가 기억하는 사건이 터졌다. 기묘사화였다. 밤 10시 경복궁에 갑자기 등불이 환하게 켜지고 무장한 병사들이 늘어섰다. 홍경주, 남곤, 심정 등 훈구 세력이 왕에게 밀어를 했다. 조광조 등이 붕당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왕의 화가 진동했다. 한밤중에 조광조, 김정, 김식, 김구 등 신진 사류들이 줄줄이 체포됐다. 새벽에 불려온 정광필은 그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단박에 파악했다. 죄명을 초안하는 자리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위를 속이고 사정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격하기는 하였으나 그 죄명이 실상과 어그러집니다. 이튿날 왕이 조광조에게 사약을 내리겠다고 하자 정광필은 땅에 머리를 박으며 급간했다. 확실한 일일지라도 임금의 조정에서 어찌 이 법으로 선비들을 죄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의 심지는 조금도 빗돌지 않습니다. 임금이 사륙의 꺼리를 열면 국가의 원기가 크게 상합니다. 밤새 촛불을 들고 거듭 나아가 힘껏 변호했다.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정광필이 이처럼 엄중하였으니 이것은 한갓 조광조의 무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였다. 참으로 이른바 사직의 신하이다. 정광필의 목숨을 건 항쟁 덕분에 사형 명단이 줄었다. 조광조는 끝내 사약을 받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결과는 정광필은 영의정에서 면직됐다. 영중추부사로 좌천된 것이다. 옳은 일을 했다는 이유로 물러나야 했다. 사부 간신 기만노와의 전쟁. 이후 7년 정광필은 국정 논의에만 겨우 참여하는 신세가 됐다. 실권은 기묘사화를 주도한 남곤과 심정 등이 쥐었다. 하지만 정광필은 굽히지 않았다. 1527년 그는 다시 영의정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더 무서운 적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만노였다. 기만노는 아들이 중종의 딸과 혼인해 왕실 외척이 된 자였다.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조정을 사유화했다. 온 조정이 그의 비위를 맞추느라 분주했다. 그러나 정광필만은 달랐다. 사실 두 사람의 악연은 오래됐다. 기만노가 아직 벼슬이 낮을 때 왕실 목장을 불법으로 빼앗으려 한 적이 있었다. 정광필이 태복시 제조로 있으면서 법에 따라 이를 거부했다. 기만노가 왕의 명령이라고 우기며 압박해도 끄떡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기만노는 앙심을 품었다. 나중에 기만노가 권력을 남용하다 유배됐을 때 누군가 그를 풀어주려 했다. 정광필이 막았다. 결국 권력을 되찾은 기만노는 온갖 방법으로 정광필을 짓밟기 시작했다. 삼경설이라는 황당한 음모론을 꾸며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장경왕 후 능지를 잘못 잡았다는 터무니없는 무고로 유배를 보냈다. 그것도 모자라 정광필의 아들들까지 금고형으로 벼슬길을 막아버렸다. 심지어 사람을 시켜 정광필의 친족에게 전가를 보냈다. 조정이 반드시 큰 화를 내릴 것이니 미리 자결하는 것만 못하다. 정광필의 대답은 이랬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에 있다. 조정이 비록 주륙을 내릴지라도 나는 애석해하지 않는다. 다만 주상의 명을 기다릴 뿐이다. 1537년 여름, 김해로 귀양 가는 길이었다. 장마철 진창길을 넘고 강을 건너는 고된 여정에서 하인 하나가 원망하며 기만노를 욕했다. 정광필이 조용히 말렸다. 죽고 사는 것은 운명이 있는 것이니
어찌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겠는가. 그해 11월 김한로가 문정왕후를 폐위하려다 발각돼 사약을 받고 죽었다. 정광필은 유배에서 풀려났다. 그가 도성으로 들어오던 날 저자거리가 텅 비었다. 백성들이 모두 쏟아져 나와 그를 맞이했다. 오부 마지막과 유산. 1538년 12월 정광필은 77세로 세상을 떠났다. 11월 왕에 거쳐 이전 행차를 노구를 이끌고 수행했다가 감기가 들었고 그게 마지막이었다. 중종은 부음을 듣고 말했다. 정광필은 나라의 공로가 있는 국가의 기둥이며 초석인 신하이다. 갑자기 부음을 들으니 더욱 슬프다. 3일간 철조철시했다. 시온은 문익. 사후 중종의 묘정에 배향됐다. 정광필이 숨을 거두자마자 신령스러운 광채가 지붕에서 하늘로 뻗쳐 올라갔다고 기록은 전한다. 마치 무지개 형상 같았다고. 사람들이 매우 기이하게 여겼다. 그의 후손들도 빼어났다. 우의정 정지연, 좌의정 정육일, 영의정 정태화, 좌의정 정치화, 조선말 영의정 정원용 모두 정광필의 후손이었다. 에필로그. 조선 500년에 영의정은 173명이 있었다. 그러나 사관이 사직의 신하라 2번씩이나 기록하고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맞이한 영의정은 극히 드물다. 정광필은 화려한 집안 배경도 강력한 정치 파벌도 없었다. 그를 영의정으로 만든 것은 오직 능력과 인품이었다. 권세가 있을 때 재산을 늘리지 않았고 남의 허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자신을 귀양 보낸 폭군의 안위를 걱정했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주사위 놀이를 하다가 귀양 소식을 들어도 동요하지 않았고 간신의 협박에 자결을 권유받아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삶이 우리에게 묻는다. 권력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쓰는 것인가? 진짜 어른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죽은 뒤에도 저작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는가? 정광필의 대답은 그의 삶 전체로 말하고 있다.